뒤에 종이 한 장씩 있는 거 작성해가지고 나중에 나갈 때 제출해주나요? 이 화면이 지금 떠 있거든요. 해보려고. 네, 됐습니다. 예, 예. 급히 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제가 소개하고서.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AHS 특강 시리즈 오늘 첫 번째 특강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교수님에 대해 간단하게 프로필이 굉장히 기신데 제가 많이 줄여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가를 졸업하셨고요. 미국 UCLA 대학원에서 음악학 석사를 하시고 세계음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1989년에 국제음악지가 인지학회 상기편으로 계셨고 상기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신 후에 국제음악학회, 유럽음악인지과학회, 아트음악인지과학회 등을 통해서 여러 국가에서 논문 발표와 초청 강연을 하시며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1993년부터 서울대 음대 이론정보교육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음악심리학, 음악응용학, 음악학, 음악인지과학 등 제가 많은 책에서 줄여서 발제해서 몇 권만 지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2012년에 핵심 교양 강좌 현대음악의 이해가 서울대 명품 강좌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흥미 있는 학생들은 유튜브에 자료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현대음악에 대해 공부를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2013년에 서울대에서 선정한 글로벌 창의융합 연구자 8인에 선정되기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한국음악심리학회 초석을 가지신 분을 모셔서 이야기 듣는 기회가 마련돼서 저도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겁게 강의를 듣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이 이제 보시다시피 쌩쌩합니다. 제가 한 5개 정도의 주제를 드리고 그 중에서 고르시라고 그랬더니 아마 학생들하고 투표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1등으로 당첨된 게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2등으로 당첨됐던 게 음악과 언어에 관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2등하고 1등 그 사이에 주제 사이에 간발의 차이로 돼서 2등 그 주제를 써주신 분들이 조금 억울하실 것 같아서 언어 얘기를 약간 넣습니다. 예. 예, 제가 조금 숨이 찬데요. KTX역에서 10분 전에 내려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음악을 하면은 머리가 좋아진다. 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믿으십니까? 저는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 점 때문에 잘 안 믿는데, 첫째는 상업적인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CD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런 거를 뭐 들으면서 이런 음악을 들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아이들한테 이런 음악을 들려주면 애들이 머리가 좋아진다. 근데 항상 그런 거를 조금씩 저는 의심해오는 편에 속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음악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게 초중고등학교 과목 중에서 음악 교과목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 교과목 커리큘럼 안에다 잡아놓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증거가 있는 사실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우리의 뇌를 바꾸는가, 정말 바꾸는가, 그래서 정말 바꾸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언어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여기는 뭐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이 음악보다 훨씬 더 친숙할 거기 때문에 일단 말에 빗대서 우리의 뇌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pizza was too hot to 하고 딱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예상하십니까? eat. 혹시 다른 단어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어떤 거? me? to me. 네. 또 굉장히 창의적이신데. deliver. 예. 역시 다른 데 가서 제가 듣지 못했던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올 때 우리 뇌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랬더니 eat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뇌파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The pizza was too hot to drink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분이 확 올라간 게 보이시죠? 예, 제가 포인터를 여기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엔 The pizza was too hot to cry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 올라간 시점이 여기 400ms라고 돼 있죠. 근데 eat에 비해서 drink는 이렇게 올라가고 cry는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상 안 했던 게 오면은 뇌파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400ms, 0.4초 정도 걸리고, 요거는 이제 뇌파에서는 latenc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4초 후에 뇌파가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언어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단어가 나오면은. 그래서 지금 요거를 제가 음악으로 한번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생각나는 화음이 있으세요? 이게 왔으면 좋겠다? 말씀해 보시죠. 자, 이겁니까? 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게 cry죠, 말하자면은. 예. 이겁니까? 좋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다, 이거. 자,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네. 우리가 기다리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거가 뭐냐면은, 첫 번째 제가 들려드린 게 이거고요.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이 창의적인 학교에서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 계셨지만, 이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건 아니다. 두 번째 거는, 이거는 말은 된다 라는 생각을 하셨고요. 음악에서는 이런 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5도에 7호하면서 6도로 가는 건데요.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상하진 않지만 끝나는 느낌, 완전히 끝난다는 느낌은 안 들었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속임종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eceptive cad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끝나는 줄 알았더니 속았다라는 거죠. 계속되는 것 같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완전종지라고 하는, 우리가 항상 음악이 끝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케이던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머릿속에 어떤 부분에서 일어날까?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제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브레인 매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뇌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옛날에 한 18세기 말 19세기에 이렇게 머리통을 만져보고 너는 뭘 잘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활동하고 있던 프란스 요셉 갈이라는 내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짱구면은 머리가 좋을 것 같다든지 뭐 이렇게 만져보고 머리가 너무 작으면 세대가리라 그러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지도를 쫙 그렸어요. 이렇게 생긴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뭐 하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20번 보면은 글라우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독일어로 신념, 믿음,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신념은 여기 있고 뭐는 여기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도가 맞을 것 같습니까? 틀릴 것 같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을 것 같다. 순엉터리다. 예, 맞습니다. 순엉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일 싫어했던 그 부류가 뭐였었냐면 이게 이제 비엔나니까는요. 거기는 캐톨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청에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비엔나 주교가 너 비엔나에서 추방한다. 그러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파리에 가서 다시 이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머리통을 만지면서 너는 뭘 잘할 것 같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뇌지도라는 것이 아마 여기저기 가면은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머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 머리 같아요? 혹시 이 두상 보고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음악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곡가예요. 베토벤, 또 모차르트. 정답 빼놓고 다 나왔습니다. 지금 비엔나에서 활동했던 세 사람 중에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죠?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입니다. 예, 하이든이에요. 하이든의 해골이에요. 그리고 하이든이 1809년에 죽었으니까 이게 19세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하이든 그 묘지가 있는데 하이든 묘지를 이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무덤을 다시 파가지고 유골을 꺼내보니까 머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머리를. 왜? 이걸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골상하기 위해서, 프레놀로지라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그런 작품을,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었을까? 하이든이 그 당시에 너무나 유명했던 작곡가이기 때문에 시장에 가짜 하이든 작품들이 많이 판쳤어요. 그리고 가짜 하이든 교향곡,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장난감 교향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누구 작품이라고 배우셨어요? 저나 저 윗세대는 전부 하이든 작품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학생 여러분들은 하이든 작품이 아니라고 배웠을 거예요. 누가 작곡했냐면은 가짜 하이든 제작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작곡가일 거 아니에요. 우리 서울의 이태원에 가면 짝퉁 가방들 많죠. 그 짝퉁 가방 만든 사람도 가방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방도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진짜 만든 사람보다 조금 덜 훌륭한 디자이너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이든 그 교향곡은 누구 거였어? 누가 작곡했냐면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럼 출판사에서 레오폴드 모차르트한테 하이든 풍으로 작곡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써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넘기면 출판사에서 하이든 딱지를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이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이든의 가짜가 돌아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골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타보니까 머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경찰들이 막 쫓아다니다가
결국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걸 가져갔냐 했더니 이거를 연구하고 대체 머리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 사람은 작곡을 이렇게 잘할까? 라는 생각을 했고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자기한테도 무슨 뭔가가 올 것 같아가지고 그랬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머릿속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는 18세기, 19세기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든의 해골을 훔쳐가지 못하게 이렇게 유리장에다가 보관해가지고 옆에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이때까지 얘기는 전부 다 그냥 그랬더라라는 얘기고요. 진짜로 그 뇌 연구에 그 공헌을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3사람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고 음악 얘기로 하겠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많이 공헌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뇌 연구에 제일 많이 기여를 했을까요? 심리학자, 의사, 예. 우리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그 사람들도 기여를 했지만 제일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은 뇌 손상 환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한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미국의 철도공입니다. 그래서 철도를 이렇게 팔려다가 보면은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그 터널을 지나가면 이제 거기서 터널을 파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 꼬챙이가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머리에 박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일로 들어가서 머리 위로 들어가서 턱으로 나왔습니다. 꼬챙이가. 자, 조금 징그럽지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살아서 뇌 연구에 큰 기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빼고 수술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데 이제 계속 누워서 지낼 거라고 생각했더니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말도 하고. 전혀 뭐 이게 지나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이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었었는데 나중에 좀 지내면서 보니까 아주 이상하게 포악해진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성격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정상인 거예요. 이게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부인, 요 부위는 뇌에서 없어도 되는 부위인가 보다. 손상돼도 되는 부위인가 보다. 다만 정서 관리하는 뭔가가 그래서 어디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눈 있는 데가 왜 여기 보면은 뼈가 없잖아요. 눈 있는 데는. 그거 뭐 이제 아이 소켓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켓, 우리 전구 넣는 소켓. 근데 여기 뒤에 뭐가 있냐면 안와 전두엽이라는 게 있는데요. orbital frontal lobe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정서를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를 들면 화가 나고 그럴 적에 이 안에서 여기서 막아주는데 그 화내는 거를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던 첫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죽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조금 비슷한 사람, 영국 사람을 한 사람을 비디오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름은 세라고요. 나이는 19살입니다. So what's your name? Scott. Oh, no. Sarah Scott. That's right. And how old are you? I can't. Try. I can't. You're 19. 자,
이 학교는 영어로 수업하죠. 전부. 학생 여러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 학생은 영국 학생인데 여러분들보다 영어를 더 못하죠. 그죠? 자, 어딘가가 손상된 환자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학생은 말을 좀 하잖아요. 그래도 한참 있다가 어를 해서 그렇지. 근데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말할 줄 아는 단어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탕이에요. 그게 TAN. 그걸 이제 불어로는 탕이라고 있죠. 근데 네 이름이 뭐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야? 그럼 탕. 몇 살이야? 탕. 고향이 어디야? 탕.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할 때 탕이 됐으니까 이 사람 이름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을 탕이라고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 탕이라는 그 환자가 죽을 때까지 그 주치의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1861년에 이제 그 탕이라는 사람이 환자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이 브로카라는 폴피에르 브로카라는 프랑스의 의사가 뇌를 해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디에 세포가 죽어있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앞쪽에 어떤 특정 부분에 세포가 죽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손상되면 말을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탕스 에리아라고 불러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의사가 브로카스 에리아 내가 발견했다 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환자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그 환자와는 달리 말을 계속하죠. 그런데 해야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죠. 질문을 못 알아들어요. 입은 계속 움직이는데. 그랬더니 베르니케라는 의사가 또 이런 종류의 환자가 죽은 다음에 해부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베르니케스 에리아라고 붙였어요. 그 손상된 부위를. 그러니까 앞에 환자는 말하는 퍼포먼스를 못하는 거고 뒤에 환자는 레코그니션을 못하는 거예요. 언어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양쪽 귀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대시고요. 정수리 쪽으로 셋째손가락을 다 가져가 보세요. 그럼 뇌가 앞뒤로 반으로 딱 나뉘죠. 예. 앞쪽은요. 이렇게 반을 나누었을 때 앞쪽은 아웃풋 하는 뇌고요. 뒤쪽은 인풋 하는 뇌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브로카라는 사람이 발견한 데가 여기고요. 말을 못하는 거, speech production. 여긴 word recognition, 베르니케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 요 뒤에요. 뒤쪽은 받아들이는 거고 앞쪽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귀에다가 대시고 여기는 아웃풋이고 뒤는 인풋. 다시 말해서 여기 모터 에리아고 움직이는 거고 여기는 센소리 에리아라는 거예요. 이 경계 부분이 뭐냐면은 만지면서 움직이는 거. 예를 들면 여기가 껌껌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손으로 껌껌하면 더듬으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딘지. 그러면은 만지는 건 센서리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또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모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면서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아웃풋과 인풋, 모터와 센소리의 경계 부분인 거예요. 빨강과 파랑. 이게 뭐냐면 음악가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더듬기. 이게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이쪽 다 망가졌잖아요, 뒤에. 그쵸? 그리고, 청각도 망가지고, 시각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서 모든 걸 손가락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듣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한쪽 그 부분이 못 쓰게 돼서 사용을 안 하면은 딴 데서 쳐들어갑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장님이 되면은요, 다른 감각기관들이 굉장히 더 예민해져요. 그렇죠? 헬렌 켈러의 경우에는 얘가 시각, 청각을 다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럼 지도를 한번 제대로 그려보자. 브레인 매핑을 제대로 해보자. 제가 여기를 찾아오기 위해서 주소를 찾았습니다. 지도를 그리려면 울산광역시,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무슨 군인지? 다 아네. 울주군. 무슨 읍? 언양읍. 그 다음에 뭐예요? 모르죠, 그 다음에. 예, 유니스트 길이에요. 몇 번인지 아세요? 우리 뇌도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인 매핑이라는 거는. 그래서 대뇌냐 소뇌냐, 그 다음에 이걸 나누어서 그걸 옆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브라고 해요. 여기는 전두엽 앞이니까, 여기는 옆이니까 측두엽, 여기는 뒤니까 후두엽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수리 있는 데는 무슨 엽이더라? 두정엽. 그래서 이렇게 로브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로브 안에 여러 가지 피질 단위로 콜텍스라는 걸, 이게 읍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뭐 하는 에리아냐, 시각 에리아냐, 청각 에리아냐 해서 에리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번지수를 갖다 매깁니다. 그래서 지도로 다시 가서 보면은 이런 지도잖아요. 그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음악하는 데가 어딘지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여기를 유니스트를 찾아왔던 것처럼. 그래서 뇌를 이렇게 놓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두엽, 죄송합니다. 이게 한자로 돼 있어요. 제가 중국 가서 한번 이 슬라이드를 써가지고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 여기가 소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뇌의 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척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는 척추동물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는 지도하고 다른 게 입체라는 거죠. 안에도 들어가 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3차원, X, Y, Z로 해가지고서는 3차원적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이 이제 다 켜놓고 합시다. 아까 제가 더듬기 하는 데가 여기하고 여기죠. 그죠? 그 정수리 조금 앞쪽과 조금 뒤쪽. 그리고 듣는 거는 귀 근처예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는 여기예요. 우리 짱구 굴린다 그러죠. 그래서 무슨 생각 뭘 고안하든지 이런 거는 이 앞에 있고, 짱구 굴리지 마 그러지 우리가 뭐 뒤통수 굴리지 마 그러지 않잖아요. 뒤통수 뭐 하는 데냐 하면은 파란색 보는 데예요. 시각이에요. 그 다음에 청각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쪽이에요. 입체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안쪽 사진을 찍어 보면은 요 안에가 감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그 첫 번째 뇌손상 환자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얘가 빨간색이 노란색을 통제하는 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확 화를 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거든요. 전달시켜주는데 이제 일종의 윤활유의 구실을 하는 거죠. 그게 감성과 이성을 연결시켜주는 게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이제 빨리 전달을 해가지고 이성으로 하여금 감성을 통제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 동물인 인간밖에 못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 감성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이거를 전달을 해주는데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술, 마약, 섹스, 뭐 이런 것들이 뭘 하냐면은 다른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게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도파민은 뭘 하냐면은 이 프롤락틴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왜 사고가 많이 나느냐 하면은 이성이 감성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우리의 오감 중에서 가장 감성적인 부분이 어떤 것 같으세요? 시각, 청각, 촉각, 뭐 후각, 미각, 이 5가지 중에. 예? 청각 또 예? 시각이 제일 감성적인 것 같으세요? 또? 후각? 예. 제일 우리의 시각과 청각이 감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의 모든 게 감성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후각이에요. 미각하고. 이거 굉장히 감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각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거를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냄새를 잘 맡는데 어느 정도 잘 맡냐면은 저녁 때 집에 갔는데 점심에 누가 생선을 구워 먹으면 그걸 알아요. 생선 냄새를. 고기까지만 아는 게 아니라 무슨 생선을 구워 먹었는지까지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자랑을 했는데 이게 하등동물이란 뜻이래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왜 경남기업 회장님 자살하셨잖아요. 그래서 평창동에 그 산에서 1,400명의 경찰을 풀어놨는데 못 찾았어요. 뭐가 찾았어요? 한 마리 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등동물은 이 대뇌 피질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각이 훨씬 더 발달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뇌의 이제 진화 과정을 보면은요, 제가 더듬기를 잘 못해가지고 거꾸로 넘어갔어요. 요게 뭐냐면은 파충류의 뇌예요. 그래서 파충류는 요거 보고 다른 이름으로 이제 생명의 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뇌가 있는 거예요, 파충류는. 파충류가 자기가 무슨 연구를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빨간 부분은 포유류의 뇌예요. 그럼 포유류는 감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 안에 빨간 부분 안에 후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오메말리언이라는 거는 아주 신포유류, 다시 말해서 인간. 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뇌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 뇌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뇌가 점점 커지는 게 보이죠. 진화를 할수록. 요게 그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부분이고요. 아까 그 파란 게 그 시각에 관한 부분이고요. 얘네들을 쫙 가보면은 뭐가 남냐면은 감각기관들을 다 빼면은 이성과 감성이 남습니다. 그래서 노란 것이 감성이고 빨간 것이 이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진화가 덜 된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진화가 더 된 사람이에요.
high thinking, low thinking. high thinking은 이성이고요. low thinking은 감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present 아니면 future 그런 거고요. 이거는 past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감성이라는 건 항상 과거에 의존을 해요. 개가 주인을 따르는 거는 주인을 기억하는 거죠. 결국은. 그 기억이라는 건 항상 과거 의존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번지수로 가면은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여기다 번지수를 다 매겨놨어요.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브로드만 에리아 멤버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딘지 확 다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들으면은 청각 부분, 그 다음에 단어를 보면은 시각 부분, 말을 할 때는 운동 피질, 다시 말해서 입술과 성대와 혀와 이런 걸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할 때는 이 앞에 이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페트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한 30분 정도를 말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말하고 음악하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은 말하고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뭘까요? 첫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뭐예요? 소리죠. 그렇죠? 한 사람한테서 다른 사람한테 갈 때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죠. 그래서 오디토리, 보컬,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음악하고 뇌의 같은 부분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다른 부분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같은 부분 손 들어보세요. 다른 부분? 예, 반반 정도씩 되는데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겠죠. 예,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말하는 기능이 마비되면 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것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죠. 어디가 손상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쉐발린이라는 작곡가입니다. 근데 그 뇌 손상 연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1902년에서 1963년까지 살았는데 살면서 뇌졸중이 3번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953년이니까 한 50 정도의 뇌졸중이 왔어요. 그런데 좌측두엽에 경미한 뇌졸중이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모스코바 음악학 교수였었는데요. 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별로 증상이 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도 그냥 할 수 있고. 좌측두엽이라 그러면 이쪽이기 때문에 소리를 조금 이제 듣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59년에 다시 쓰러졌는데 36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몸 부분에 마비가 와서 언어 능력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말을 못하니까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뭐만 했냐면 작곡만 한 거예요. 근데 말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신체도 마비됐는데 앉아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써서 교향곡 5번을 썼어요. 그래서 죽기 5개월 전에 교향곡을 썼는데 쇼스타코비치가 이게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음악은 특화된 기능이 말하는 데 사용되고. 그렇다면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사용하느냐, 그걸 제가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음악을 아까 그 언어로 얘기하면 베르니케 에리아 같은 거죠. 그래서 음악을 수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음악을 실제로 할 때, 음악가들이 음악을 할 때는 어디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크로싱 헤미스피어는 우리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죠? 좌방구와 우방구가 다 분리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그 가운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연결시켜주는 다리. 그게 없으면은 예를 들면 왼손 오른손이 맞지를 않아요, 서로.
그러니까 쪽 애들이 하는 걸로 얘기하면은 짝짝꿍 같은 걸 못 하고요. 어른이 돼서는 뭘 못 하냐면 단축 끼우고 이런 걸 못 해요. 양손이 코어디네이션을 해야 되는 일들을 못 합니다. 근데 음악가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왼손 오른손이 따로 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를 수용하는 겁니다. 음악을 들을 때는 이제 누가 연주를 하면 이렇게 듣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뇌손상 환자가 아니어도 이런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MRI 아시죠, 전부? 근데 이 앞에 F가 붙으면 뭐가 되냐면 이게 펑셔널이에요. 그래서 보통 MRI는 어디 뇌병변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종양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fMRI는 집어넣고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켜요. 무슨 일을 시키면은 그 사람이 어딘가 머리를 돌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돌아가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냐면 돌아가는 부분에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쓰일 거 아니에요. 그 머리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연료가 두 가지인데 최고급 연료만 먹습니다. 뇌는. 하나는 산소고요. 하나는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소비되는 양태를 보면은 머리에 지금 어딜 돌리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음악하기엔 조금 안 좋은 게 MRI가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음악하고 할 때 아주 조금 안 좋은 면이 있는데 그래도 소리를 들려주고 MRI를 찍으면 fMRI를 찍으면은 이게 코 있는 쪽이고요. 이게 뒤쪽입니다. 그럼 위에서 찍으면은 여기 귀에 측두엽 있는 데가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왼쪽 귀로 소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주의 집중을 하고 오른쪽 측두엽이 오른쪽에 주의 집중을 하고 왼쪽 축대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요즘 산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머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래서 그 축대엽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요게 이제 오디토리 코텍스라고 얘기하는 청각 피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음악을 듣는다는 건 머리에 어떤 부분을 사용하느냐. 첫째, 여러분들이 보셨던 히어링. 그래서 여기 측두엽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듣고 감정적인 동요가 왔다. 그럼 이 이모션 에리아가 와요. 이 아믹달라는 거는 별로 듣기 싫은 소리가 들어왔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불협화음 같은 게 들어오면은 혐오 뇌입니다. 혐오의 뇌가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에 만약에 그게 가사 있는 음악이었다. 그럼 언어형이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메르니케 에리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죠. 여기 뭐냐면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된 게 해마라는 기억 중추입니다. 우리의. 예를 들어서 이런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따따따딴 따따따딴 이런 걸 들으면 따따따딴 한 다음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따따따딴 하면 이 연관성을 못 찾겠죠. 그러니까 따따따딴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과거뇌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해마라는 부분에다가 기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뭐가 나올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예측을 하세요. 제가 노래를 할 테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처음 듣는 노래지만 그 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그렇죠. 그렇게 가죠. 이걸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요 앞에 짱구를 굴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이전에 들었던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맨 처음에 들려드렸던 화음 3개 시퀀스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떤 화음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한 거죠. 그죠? 이게 expectation에 관한 뇌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핀란드에서 본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잠깐 한 1, 2분 정도 보여드릴 텐데 탱고를 들려주고요.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찍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잠깐 fMRI로 해서 찍은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고요. 피가 몰린 부분이고 파란 부분이 피가 빠져나간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은 무대에서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들으면서도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졸고 있지 않은 한.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음악을 만들어낼 때는 어떻게 우리가 머리를 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주를 하려면 우선 뭘 봐야 되죠? 악보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시각이 필요하겠죠. 악보를 본 다음에 여기 연주자 이인경 교수님 악보를 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악보가 이렇게 쫙 음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손이 가나요? 아니면 어느 손가락으로 이걸 쳐야 될지 이 음표를. 복잡한 악보 같으면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계획은 어디서 세우겠어요? 예, 짱구가 해야 되겠죠. 짱구가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은 이 짱구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운동 비질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바이올린 같은 걸 한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짚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위를 짚어야 될지 하는 거를 이 감각 비질이 하면서 말하자면 더듬기를 하는 거죠. 손가락이 더듬기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하는 이런 종류의 이제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연주자들은. 그래서 아까 더듬기 부분을 보면은 요게 이제 모토 코텍스고요. 요 뒤에가 센소리 코텍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그 부분이 쫙 있어요. 혀를 움직이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입술을 움직이는 부분, 얼굴을 움직이는 부분 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표정 연기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여기 근육을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가 커져요. 연주자들은 어디가 커지겠어요? 예, 손가락 영역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연주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건 MEG라는 기계입니다. 근데 굉장히 고가라서 우리나라에 2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서울대병원 영광 캠퍼스에 있고 또 하나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데 유지비 이게 그냥 기계만 비싼 게 아니라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험하는 기계가 이건데요. 이걸 쓰다가 요즘 서울대 병원에서 치웠다 그래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헬륨 가스를 하루에 60만 원어치씩 주입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치우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 간질 환자들 간질 잡는데 아주 최고의 기계입니다. 근데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간질 환자들은 이거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돈 못 벌어오는 기계라고 그래서 지금 어디 창고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찍으면은 이게 뭐가 좋냐면 MRI보다 뭐가 좋냐면은 시간 해상도가 뛰어나요.
MRI는 1초에, fMRI는 1초에 한 장 정도밖에 못 찍어요. 그런데 이거는 1초에 1000장을 찍습니다. 1000Hz예요. 그러니까는 음악 실험하기엔 이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음악은 아까 보셨다시피 400ms면 뇌파가 벌써 다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한 장 찍는 걸로는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애석하게 지금 치워가지고 어디 가 있는데, 이거를 찍으면은 연주자의 뇌입니다.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들고 하는데, 여기가 연주를 시작하는 부분인데, 연주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이미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연주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연주를 시작하고 50ms이 지나면 이렇게 확 활성화가 된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모터 코텍스가 그런데, 거기서 명령을 받아가지고선 손가락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앞에서. 그런데, 만약에 운동 피질에 뇌졸중, 뇌병변이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가 막혔어요. 터지거나. 그러면은 손가락이 안 움직이겠죠. 명령은 가는데.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음악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신체 마비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 이제 뭘 만드냐면은,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이게 전두엽의 명령을 컴퓨터가 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운동 피질이 하는 거를 해서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거는 로봇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콜라를 마시고 싶다. 그럼 이 사람의 손이, 자기 손은 여기 있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 손이 전두엽의 명령을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콜라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로봇을 움직이느냐. 뇌에다가 작은 칩을 심어가지고 뇌파를 컴퓨터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뇌파를 분석해서 운동 명령을 읽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로봇이 그 명령을 대신 수행을 합니다. 자기 또 하나의 손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 손이 안 움직이니까 저 로봇의 손을 들려가지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의 운동 피질에서 각 신체의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커요? 예? 얼굴, 손, 혀 이런 데가 크죠. 자, 여러분들 손 한번 보세요. 예. 손하고 엉덩이하고 어디가 더 커요? 엉덩이가 훨씬 크죠. 그런데 여기서 운동 피질에서 엉덩이는 요만큼 영역밖에 차지하지 않고 손은 이만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손이라는 건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 피질에서. 이건 전부 정교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얼굴은 뭐 하는 거예요? 근육을 표정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얼굴도 크고 혀는 뭐 하는 데 쓰여요? 말하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의 이가 지금 우리 몇 개죠? 28개인가요? 맞죠? 7개씩. 네. 그래서 28개인데 옛날에 한 4, 50개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진화의 과정에서 이가 점점 줄어드는데, 왜 이가 줄어드냐면은 사람이 이제 소화기라는 건 점점 쇠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몸에서 진화적으로 보면 쇠퇴하고 있는 기관이고, 뇌라는 건 점점 발달하고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하등 동물일수록 소화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악어, 파충류 전체가 배예요. 몸 전체가. 그렇죠? 근데 인간이 이제 소화기가 점점 쇠퇴하고 씹는 것도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그런데 이가 빠지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진화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사랑니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32개에서 28개를 지금 주는 거고, 아마 한 10만 년 후에 인간은 24개, 20개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런데 이가 빠지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혀가 움직일 공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혀가 정교하게 움직여서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가 빠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이 몸 말고 운동 피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인간을 한번 다시 그려보자. 그럼 손이 이렇게 크고 얼굴도 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면 어떤 인간이 탄생하냐면은 이렇게 생긴 인간이 탄생합니다. 이게 운동 피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다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쪽을 보고 있죠.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누가 더 커요? 오른손이 더 크죠.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그랬나요? 나는 어렸을 때 왼손으로 밥 먹으면 야단 맞았어요. 그래요? 예, 우리는 이거 보고 무슨 손이라고 그래요? 오른손. 오른손. 예. 오른손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right hand예요. 이건 무슨 hand예요, 그럼? wrong hand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오른손을 쓰도록 강요받으면서 자랐다는 건 뭐냐면은 좌뇌를 쓰도록 강요된 거예요. 왼쪽 뇌를 많이 쓰도록. 그게 이성의 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여기 왼손잡이들 계시죠?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소신껏 아직도 왼손을 더 많이 쓴다. 운동선수들 여기 없으세요? 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들은 우뇌가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왼손은 훨씬 더 잘 쓰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사람 작품인데요. 제가 살짝 돌려놨습니다. 왼손잡이 호만클레스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조금 1시간 정도 돼서 조일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저기 다들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손가락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엄지를 접었다가 다시 펴보세요. 여기 닿았다가 손바닥에 닿았다가. 잘 됩니까? 둘째 손가락 한번 해봅시다. 잘 되나요? 셋째 손가락 한번 해봅시다. 잘 돼요? 셋째만 와요? 아니면 옆에 이렇게 따라와요? 따라오죠. 누가 따라와요? 넷째가 자꾸 따라오죠. 그러죠. 그 다음에 넷째 손가락 해봅시다. 돼요? 여기 되시고 넷째 손가락만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요? 5번째 손가락만 해보세요. 돼요? 안 되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되세요? 아, 피아니스트는 돼야 되는데. 이번엔 주먹을 한번 좀 보세요. 엄지를 폈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둘째를 폈다가 해보세요. 잘 되죠? 셋째 해보세요. 잘 되세요? 넷째 해보세요. 아프죠? 자꾸 뭐가 따라와요? 새끼도 따라오고 셋째도 자꾸 따라오려고 그러죠. 새끼 해보세요. 새끼는 잘 되죠. 자, 우리의 손가락은 몇 개예요? 예? 10개죠. 5개씩. 그런데 얘네들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은, 자, 왜 그럴 것 같아요? 손가락에 근육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뇌에서 이거 보시면은요, 엄지는 삼각형이에요. 운동 피질이 얘하고 얘는 떨어져 있죠. 그런데 3번, 4번, 5번 손가락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뇌신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은 어떤 손가락이 제일
건반 누르기가 힘드신가요? 몇 번째 손가락이 제일 힘이 없죠? 예? 네 번째 손가락이 제일 힘이 없죠. 얘는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피아니스트들이 막 이거 똑같은 건반을 똑같은 힘으로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똑같이 안 내려가니까는 이제 이거 따로 연습을 하고 막 그래요. 이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거 못하는 것도 뇌의 운동 피질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아니스트는 음악가들은 음악을 하면은 뇌의 손가락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겠죠. 그리고 3, 4, 5도 저렇게 보통 사람처럼 붙어있지 않고 조금씩 떨어지겠죠. 넓어지다 보면은 영역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슐라우그, 여기 보시면 슐라우그라고 하버드 의대 신경과 그 의사가 음악가들 그룹하고 비음악가들 그룹을 갖다 놓고 이 운동 피질에서 손가락 영역이 차지하는 면적을 잰 거예요. 그랬더니 보시면은 음악가들이 비음악가들보다 훨씬 높죠. 더 크죠. 운동 피질에서 손가락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이 그림을 더 잘 보시면은 좌반구에서 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반구에서 차이가 더 많이 납니까? 우반구에서 차이가 더 많이 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우반구는 왼손이죠. 왼손은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음악가들한테는, 연주자들한테는 왼손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음악가들은. 그리고 일반인하고 비교하면은 왼손이 더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음악은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하면은 운동입니까? 연주한다는 거는 운동인가요? 그 연주하시면서 운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어떤 저희 의과대학 교수님이 연주는 운동입니다. 그냥 세미나에서 그렇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럼 그 기악과를 우리 저 체대 안으로 보낼까요?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운동이라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 손만 쓰는 거에 훈련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 뇌가 더 지배를 해요. 다른 쪽 뇌를. 그런데 왼손잡이가 더 좋으냐? 오른손잡이가 더 좋으냐? 뭐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쓸 때 어떤 게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오른손을 많이 쓴 사람은 오른손이 더 편리하지만 왼손도 오른손처럼 똑같이 쓰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예를 들면 오른손에 이렇게 기부스를 해서 다쳤으면은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려면 안 되잖아요. 이 젓가락질이 굉장히 정교한 운동입니다. 근데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오른손을 다쳐본 사람은. 그런데 이분이 누구같이 생겼습니까? 뭐 하시는 분 같아요? 예? 예, 의사 가운 입고 계시죠? 제가 건국대병원에 이제 특강을 한번 하러 갔더니, 건국대 의대 그 병원 로비에 이불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원에 이불이 걸려 있나 그러고 이제 자세히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송명근 교수라는 심혈관 그 교수신데요. 이분이 레지던트 때, 외과 레지던트 때 심장 수술은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내가 수술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수술 시간을 단축하려면 왼손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레지던트 때 왼손으로 꼬매는 연습을 한 거예요. 사람을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불을 꼬맨 거예요. 왼손으로. 그래서 이분은 왼손하고 오른손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레지던트 4년 동안 꼬맨 이불을 거기다 쫙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손으로 수술을 하니까
보통 의사보다 수술 시간이 반이 걸려요. 그 사이에 살려낼 수 있는 환자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양손을 똑같이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양뇌를 똑같이 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젓가락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젓가락질인데, 젓가락질을 여기 보시면은 할 때 아주 정교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면은 좌뇌의 운동 피질의 손가락 영역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젓가락질을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 활성화가 더 될까요? 덜 될까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젓가락으로 이제 먹는, 제가 재미있게 본 사진 중에 하나가 닉슨 대통령이 처음에 중국을 갔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거기서 이제 중국 음식들을 쫙 대접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신기한 요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게 뭘까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도구로 포크가 아니라 젓가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닉슨 대통령의 머리, 그때의 머리를 만약에 fMRI를 찍어보면 어떨까? 중국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 자, 젓가락을 잘 쓰는 사람의 뇌가 더 활성화될까요? 못 쓰는 사람의 뇌가 더 활성화될까요? 예? 못 쓰는 사람, 예, 맞습니다. 잘 쓰는 사람은 자동으로 굴러가요. 못 쓰는 사람은 막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쥐가 난 사진 보여드릴게요. 보통 사람, 젓가락질 못하는 사람, 외국인, 한국인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하고 이 노란 게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겁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모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수학을 못하는 사람을 찍어놓은 거예요. 누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른쪽 잘하는 사람이에요. 왼쪽은 머리에 쥐가 난 거예요. 보기에는 이 사람은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반대라는 거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쓱 보면 그냥 알아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굴려도 잘 안 돼요. 자,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공감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검찰에 불려갔어요. 거기서 계속 거짓말을 해대는 사람하고 그냥 아는 걸 얘기하는 사람하고 누구 뇌가 더 활성화될까요? 예? 거짓말하는 사람은 짜 맞출 게 많잖아요. 이거 한 개를 거짓말하다 보면 다른 게 안 맞고. 자, 그래서 에너지 뉴스를 보면은 honest 그룹하고 dishonest 그룹이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 그 마지막은 좌방구하고 우방구, 다시 말해서 왼손하고 오른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신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그 기능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다들 보신 영화 하실 거예요. 학생들은 좀 너무 옛날 영화라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워낙 유명한 영화다 보니까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레인맨 보셨어요? Yes. Sally gives his staff. Forces 10192. How did you know my phone? Read the telephone request I do Sally. Forces 10192. He remembers things, little things sometimes. Very clever, boys. I'll be right back. How'd you do that? How'd you do that? You memorize the whole book? No. You start from the beginning? Yeah. How far did you get? G. G? G. Patsy. William Marshall Patsy. You memorized G? Yeah, G.
A, B, C, D, E, F, G. G, half a G. That's good, right? Yeah. I like that. Yeah. 자, 보셨어요? 웨이트리스가 왔더니 명찰을 보고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어제 전화번호를 G까지 외웠다는 거잖아요. 레인맨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1951년생이에요. 2009년까지 살았고, 이 킴픽이라는 사람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레인맨입니다. 더스틴 호프만이 나왔었죠. 혹시 보신 분들 한번 보셨어요? 이 영화. 예, 많이들 보셨네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 8시간씩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중에는 전화번호가 우연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2,000권의 책을 완벽하게 기억을 해요. 1945년 7월 21일이 무슨 요일이었어? 그럼 바로 얘기를 해요. 컴퓨터가 6초 걸리는 연산을 즉석으로 계산을 해요. 신데렐라 책을 다 외워요. 콩쥐팥쥐도 읽어주면 다 외워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몰라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예?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의학 용어로는 서번트 증후군이라 이디옷 사방이에요. 이게 원래 불어입니다. 이디옷이 이제 영어에도 있지만 불어에도 있고, 사방은 원래 동사가 사부아라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노예요. 그러니까 유식한 천치죠. 박식한 천치예요. 그 전화번호 외워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생각,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써먹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우는 능력은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뇌 연구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겠죠. 2009년에 이 사람이 죽자마자 뇌를 잘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레인맨의 뇌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보통 사람은 좌뇌가 여기 있고 우뇌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그거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말로 뇌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의 교량이라는 뜻이에요. 뇌량인데 이 사람은 여기 없어요. 좌방구 따로 놀고 우방구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뇌량을 한번, 이게 킴픽의 뇌예요. 이 하얀 부분이 없죠. 예. 그 하얀 부분을 조금 더 실감나게 보여드리면은 여기입니다. 요게 지금 우방구예요. 이쪽이 이마 쪽이고, 요게 소뇌고, 요게 뇌간이에요. 여기가 죽으면 우리가 뇌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요게 보통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은 right side, 그러니까 오른쪽, 이 왼쪽.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른쪽이죠. 아니 왼쪽이죠. 근데 right side라고 돼 있죠. 왜 거꾸로 해놨겠어요? 이 뇌사진은 전부 다 거꾸로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 이 MRI 사진도 다 거꾸로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진 누가 보겠습니까? 결국은 의사가 보는데 환자하고 마주 보면은 환자의 왼쪽 뇌가 자기가 볼 때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오른쪽 뇌가 나한테는 왼쪽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오른쪽 뇌에는 뭐가 있냐면은 reasoning, 그다음에 spoken language, number, written language 이런 것들이 있고, 오른쪽 뇌에는 뭐 창의성, 음악, 그다음에 뭐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dominate라는 말을 쓰는데요. 뇌 연구할 때 보통 좌방구가 dominate 하느냐, 우방구가 dominate 하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좌방구가 dominate 합니다. 뭔가를 외우려고 그러면 얘가 왜 그걸 외워야 되는데, 그러고 리즈닝이 관여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단절돼 있으니까 그냥 이게 필요한 거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시간에 어떤 중요한 것만 캐치를 하기 위해서 이 리즈닝이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어떤 책방에 가서 책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그게 파본이에요. 근데 영수증이 없어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점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샀던. 내가 아침에 이거 샀는데 뭐가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잠깐 본 그 점원의 어떤 면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겠어요? 예? 인상착의 중에 어떤 거? 옷, 또? 예? 성별, 또? 키, 머리색.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거를 봤는지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뭐겠습니까? 성별이에요. 아침에 그 점원이 남자였든지 여자였든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또 하나가 인종이에요. 뭐 백인 남자였어. 뭐 키는 못 봤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충실한 거예요. 같은 종인지 아닌지 성별이 어떤 건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 캐치하는 게 뭘까를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뭘 볼까요? 여러분들 화면을 열심히 보세요. 제가 누구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네? 아인슈타인이에요? 다르게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른 얼굴이 보인다 나는? 그러면은요 전부 아인슈타인입니까? 제가 이 사진을 조금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뭐가 됐어요? 누가 보여요? 아직도 아인슈타인이에요? 누구예요? 마릴린 먼로로 바뀌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안 바뀌신 분들. 아직도 아인슈타인의 세 분, 제가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볼게요. 이제 마릴린 먼로로 바뀌었습니까? 자, 같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캐치하느냐 하는 그 캐치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큰 사진.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배경이 검은색이에요. 우리가 뭘 캐치했느냐 하면은 피부색을 딱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에 주름을 본 거예요. 이게 클 때는요, 클 때는 보통 피부로 보이고 주름이 다 보이면 아인슈타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작아지면은 바탕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갑자기 얼굴이 하얘져요. 그러면서 여자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주름살은 작아졌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주름살, 색깔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아인슈타인과 마릴린 먼로의 합성 사진입니다. 근데 크게 볼 때는 아인슈타인으로 보이고 작게 볼 때는 마릴린 먼로로 보인다. 그렇죠? 그거를 좌뇌에서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뇌량은 음악을 하면은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예, 커지겠죠. 왜냐하면 왼손과 오른손의 코오디네이션과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킴픽은 없었던 그 뇌량이 음악가들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들은 일반인들은 344cc인 거에 비해서 음악가들은 371cc인데 이게 머리는 7살이 지나면은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7살 전에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380cc예요. 그러니까 이 뇌량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다리를
교통량이 많으면 다리를 굵게 만드는 거예요. 차선을 자꾸 늘려가지고서는. 그러면은 7살 이후에 음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좁은 다리로 교통량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뇌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경 전달의 원활성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뇌량이 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뇌량이 크면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키면 저희 막내딸이 3살 때 제가 한국에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셨어요. 예고의 피아노 선생님이셨는데, 그 손녀가 오니까 얘를 피아노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씨도 모르는 3살짜리 애를 피아노를 막 닥달해서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집이 없어서 부모님 댁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3살 때부터 치다가 한 3년 지나서 6살 때까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느라고 할 수 없이 맨날 울면서 피아노를 쳤어요. 6살 때 제가 이제 다른 집으로 나갔어요. 분가를 해서. 그러니까 딱 피아노는 3년 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뇌량이 몇 달 전에 저하고 같이 MRI를 찍어봤더니 뇌량이 보통 사람 아까 384였잖아요. 걔는 400몇이에요. 6살 지난 다음에 피아노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무슨 과죠? 그 영상의학과 교수들이 다 구경하러 왔어요. 뇌량이 이렇게 큰 사람이 있냐 그러고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킨픽하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왼손 이 양 뇌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산수를 너무 못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불려간 거예요. 부모가 얘 큰일 났다, 얘 바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전 학원을 안 다니다가 수학만 학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학 학원에 막 보냈더니 거기서도 계속 빵점만 맞아오는 거예요. 덧셈하고 뺄셈은 잘하는데 곱셈하고 나눗셈은 못해요. 문제가 뭐였겠어요? 킨픽의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무작정 외우는 걸 못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구구단이에요. 구구단을 왜냐하면은 잘해야 돼요. 자네가 말따를 하면은. 근데 구구단을 못 외우니까 곱셈 나눗셈을 9, 9, 81 그러면 9를 진짜로 9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못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구구단을 외우고 나니까 이제 대학교 갈 때는 수학 특기자로 들어갔어요. 근데 뇌량이 크면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량이 작으면 뭐라고 했냐, 단추도 못 끼우고 그런다고 했죠. 뇌량이 크면은요, 오른손을 움직이면 왼손이 자꾸 따라 움직여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되는.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그 음악가, 제가 의사들한테 충격적인 뇌 연구를 하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2가지를 들었는데, 음악과 관련해서. 하나가 음악은 연주는 운동이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운에는 필요 없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분은 신경외과신데 그 뇌 종양이 있어서 운해를 다 잘라내고, 뇌 잘라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운해 잘라내면 여기 빌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물이 채워진답니다. 그래서 그 무게는 맞대요. 근데 한 세미나에서 충격적인 말,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저희 신경외과의 정천기 교수님이시고, 여기가 공대 성경모 교수님, 여기 신경과의 이경민 교수님이신데, 요분이 운에는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고요. 요분이 음악은 운동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으로 해서 제가 다시 이 질문을 드리자면, 음악은 뇌를 바꿉니까?
뇌의 변화를 오게 합니까? 예, 답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음악하고 그 언어라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다른 동물은 못하고 인간 사회에는 어디든지 있어요. unique to 하지만 universal to human species.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음악이나 언어를 들으면은 머릿속으로 자꾸 새로운 말도 들어오고 애기들이 음악도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이 안에서 뭘 만드냐면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가 시장에 가셨다. 아빠가 회사에 가셨다. 그러면은 자기가 뭘 생각하냐 이 문법 체계라는 걸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언니가 학교에 갔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말인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외국어를 배울 땐 그게 안 되죠. 우리는 체계부터 배워요. 이 모델부터 배워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단어를 갖다 놓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울 때는 이제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는 항상 외국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모델을 형성했고 여러분들이 그 모델이 음악적인 모델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 화음 3개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화음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아라는 것이 형성된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축적돼서 모델을 만드는데 이 어렸을 때는 새로운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별로 새로운 데이터가 없겠죠. 그러면은 모델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새로운 데이터가 혹시 들어와도 그 데이터 자체를 거부해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가서 무슨 말 하면은 너는 몰라 뭐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모델이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완고해진다는 거죠. 이 모델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 데이터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뇌 중심적인 사고로 자꾸 가면은 이거 별로 좋은 건 아니고 좀 위험한 건데 뇌 중심적인 사고로 가면은 모든 게 뇌 중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한테 심장은 왜 있느냐? 뇌에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있다. 신장은 왜 있느냐? 그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 허파는 왜 있느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있다. 이게 뇌 중심적인 사고예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머리는 왜 있느냐? 그럼 우리 뇌는 머리가 나쁘면 어떻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몸이 편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꾸 돌리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비교를 하면은 뇌 중심적으로 가면 이 안에 모든 게 있는 거 CPU도 있고 모든 게 있고 나머지는 이 전체는 파워 서플라이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뇌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사람 뇌 무게가 재보면 예? 1kg 넘어요? 2kg 넘어요? 예, 1.5kg입니다. 2% 75kg 정도 사람이면 1.5kg 정도 되고요. 2% 정도 되는데 인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연료는 굉장히 고급 연료만 쓰고요. 산소의 20%, 30%가 뇌로 갑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산소요. 포도당은 200g, 하루에 200g 소비하는 것 중에 130g이 뇌로 가요. 따라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는 빨리 뭘 하면 좋냐 하면은 과일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바로 포도당이 공급이 돼요. 비물질이라는 정신이라는 비물질을 생산하는 물질이다. 뇌 자체는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 할머니 몇 살쯤 돼 보이세요? 100살? 오른쪽 할아버지 몇 살쯤 돼 보이세요? 예? 70? 60? 예.
예, 승려인데요. 예, 92살짜리 승려고요. 왼쪽 할머니는 피부 관리하기 나름이죠. 예, 뇌는 더합니다. 이게 디클라인이에요. 뇌가 20살, 0살서부터 태어나서 보통 100살이 될 때까지 한 80% 정도 이렇게 기능이 이게 평균이에요. 그런데 이건 평균일 뿐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디클라인 하는 정도가 이렇게 달라져요. 80살에서는 이렇게 높아져요.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유전자의 98.4%가 같습니다. 헤모글로빈은 287개가 같고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언어하는 베르니케 영역은 인간이 7배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뭐가 다를까를 하는데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두상학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크면, 우리 머리 나쁘면 세대가리라고 하는 것처럼 작은 머리가 크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몸 비율로 봤을 때, 근데 머리는 소가 사람보다 더 크죠. 코끼리는 더 크고. 그러니까는, 뇌 비율 가지고 보다 보니까, 동물 중에서 뇌 비율이 몸에서 제일 큰 동물이 뭔 것 같으세요? 몸 대비 뇌 비율이.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그럼 인간이 다람쥐만 못하냐? 이제 이 이론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좌방구 특화 기능. 인간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전부 베르니케 브로카가 왼쪽에 있어 인간은 좌방구와 오른손을 잘 쓴다. 이런 이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손 동작 이론이에요. 그래서 직립보행이 되면서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이 자유로워요. 이게 가장 유력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까 뇌 속에서 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잖아요. 운동 비중 중에. 따라서 코드 가지고 왜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손 움직이는 거. 그럼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활성화되겠죠. 뇌 운동이 굉장히 손으로 하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856년에 독일의 네안데르 그 계곡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몇 년 후에, 10여 년 후에 프랑스에서 요쪽 지방에서 크로마뇽 동굴에서 크로마뇽인의 화석이 발견됐죠. 자, 뭐가 다릅니까? 우리하고 DNA를 공유하는 거는 누구예요? 크로마뇽인이죠. 그렇죠? 이 네안데르탈인은 전부 멸종됐어요. 그럼 왜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네안데르탈인은 멸종되고 크로마뇽인은 살아서 남아있느냐 아직도 하면은 뭐가 달라요? 이 사람은 이런 둔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거운 둔기를. 동물을 잡을 때 옆에 가서 이걸로 때려잡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 사람은 뾰족한 창을 가지고 멀리서 던져요. 이 뾰족한 거를 깎을 수 있는 능력이 크로마뇽에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이 사람들이 멸종됐냐면 빙하기 때 이제 멸종됐는데 빙하기가 오니까 손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크로마뇽인은 꿰매가지고 바람이 안 들어오게 이런 데를 잘 꿰매서 옷을 해서 입었어요. 네안데르탈인은 동물을 다 죽인 동물을 가지고 무조건 많이 그 털을 껴 입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과 사를 갈랐던 거는 이 손을 얼만큼 정교하게 움직이느냐 하는 게 손을 갈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경북대에 그 의대에 가서 한번 이런 세미나를 했었는데 끝난 다음에 정형외과 교수님이 이 손쟁이가 나오니까는 첨언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 퇴임한 교수님이신데 그날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손은 뇌의 일부라는 거예요. 내가 정형외과 교수로서 의사로서 얘기하는데 손은 뇌인데 두개골 밖으로 나와 있는 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는데 그때 들을 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손은 볼 수 있는 뇌의 일부분이다. 누가 한 말 같습니까? 영어 엉뚱한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칸트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손을 열심히 움직이는 그 연주 행위 같은 거는 결국은 뇌를 굉장히 활성화시켜 가지고서는 우리의 그 뇌를 발달하게 만들고요. 항상 움직이게 만들고 음악이라는 행위는 우리가 그 수영이 굉장히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수영이 전신 운동이라서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음악은 전 뇌 운동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뇌의 모든 부분이 움직입니다. 음악을 하게 되면요.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예. 예,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전에 그 뇌에서 여기 담당하는 내용이 다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손을 써서 머리를 발달시키는 진단에 대해서 손을 쓰면 손을 담당하는 뇌만 발달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어요? 다른 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 손을 쓰면은 그 손가락 영역 운동 피질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 얘기죠. 근데 거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움직여요. 그런데 연주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보를 보고 연주 계획을 세우는 거는 이 전두엽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두엽의 명령은 운동 피질이 받고 그러면서 센서리 그 코텍스가 얼만큼 움직여요. 예를 들어 바이올린 같은 거는 이걸 음정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전부 다 함께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뇌 운동이라고 그런 게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는 이 호두 돌리기 게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 놀이하고는.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없으세요? 뭐 관계없는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음악 전공하는 사람이 IQ가 더 높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음대에서만 하는 일이고요. 네. 그 IQ는 그거 아닙니까? 그 정신 연령, 실제 연령 대비 정신 연령. 인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음악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음악을 듣는 거든지 아니면 실제로 연주하는 거든지 간에 그게 말하자면 뇌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뇌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음악가도 피아니스트 하나 기분이랑 예, 다릅니다. 예,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요. 피아니스트가 제일 많이 움직입니다. 10손가락을 다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악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피아니스트가 악보 읽는 거를 요즘은 눈에다가 이제 그 악보 뒤에다가요. 그 아이 트래커라는 걸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악보를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뒤에서 악보 뒤에 있는 센서가 아는 거예요. 그럼 피아니스트는 음표가 많잖아요, 피아노는.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요. 이걸 수직으로 읽어야 될 때도 있고, 수평으로 읽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초견을 할 때는, 처음 악보를 보고 칠 때는 자기가 소리 내고 있는 것보다 눈은 훨씬 앞에 가 있어야 돼요. 한 2초 정도. 그럼 이 안에 부분이 메모리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악보가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악보의 음표들이. 그러니까, 예, 피아노가 제일 어려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단선율 악기에 비해서는. 예. 네, 또. 피아노가 피아노 연주자분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준다고 예. 이것저것 다
네. 네. 하면은 그것도 비슷한 거를 뭐를 동시에 하면은? 그러니까 뭐 피아노 치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뭐 이걸 하면서 저거 동시에 하면은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죠? 뭐 손을 쓰는 활동을 하면서 예. 뭐 음악을 듣는다던가 아니면은 손을 쓰면서 뭐 그림을 그리면서 예. 다른 활동을 그림을 그리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음악가들 중에 이제 절대음보들이 있거든요. 그 절대음보 뭐냐면 소리를 들으면 A, B, C, D,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음보를 가진 사람들은 영어 텍스트를 읽으면서 음악을 못 들어요. 이 두 개가 서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을 딱 들으면 이게 G, F, 뭐 이렇게 들리는데 영어 텍스트를 읽으면 이 안에도 G, F가 있잖아요. 서로 간섭을 해가지고 이건 동시에 못해요. 그래서 그 절대음보들을 fMRI를 집어넣고 음악을 들려주고 fMRI를 찍어보면은 언어 영역이 막 활성화되는 게 보여요. 이게 뭐냐 하면은 소리들이 글자로 쫙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나쁘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동시에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뇌의 모든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예, 거기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 음악을 들으면 뇌가 활성화된다고. 예, 예. 제가 그냥 듣기로는 네. 음악도 아날로그 음악도 네. 디지털 음악에서 예. 디지털 음악은 인간에게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또 뇌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음악하고 아날로그 음악을 귀로 구분하나요? 일단 그걸 구분해야지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LP라는 것이 아날로그 음악이잖아요. 그 CD는 디지털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LP도 CD도 안 듣죠, 보통. 컴퓨터 파일로 음악을 듣죠. 그건 전부 디지털이죠. 그럼 그걸 들으면은 피곤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예, 인간 자체. 디지털에 대해서는 예. 파동이 아니라 0과 1인 것 자체가 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예. 그 디지털은 모든 걸 이진법으로 하기 때문에 0과 1. 근데 사실은 그 디지털, 예를 들면 CD 같은 경우에요. 그 나이퀘스트 프리퀀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초에 샘플링 하는 개수예요. 근데 그게 1초에 샘플링을 하는 게 보통 CD 같은 데 보면은 나이퀘스트 프리퀀시가 몇 헤르츠다 하고 나오는데 44,000이라고 나옵니다. 양쪽 채널에 22,000개씩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초에 22,000번을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귀가 따라갈 수 있는 건 몇 번 정도냐 하면은요, 20번 정도입니다. 제가 눈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따라오시죠, 눈이. 근데 제가 이걸 빨리 해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는 선으로 보이죠. 그죠? 제가 이걸 얼마큼 빨리 돌릴 수 있을지. 이걸 제가 1초에 20바퀴를 만약에 돌릴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뭘로 보시냐면은 원으로 보시게 돼요. 우리 귀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Hz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감각기관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CD를 들으면 말하자면 CD는 1초에 22,000개의 끊긴 소리가 들리는 건데 우리가 그걸 읽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않는 한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디지털 사운드하고 아날로그 사운드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요즘 이제 그 LP에 대한 향수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 붐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이제 음향적으로 좀 더 따뜻하고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뭐 0하고 1 그런 걸 계산하는 건 아닐 거고요. 디지털 음악이라고 해서. 예, 또 다른, 예.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녀가 생겼을 때 교수님께서는 조기 음악을 추천하시는 예,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딸은 3살부터 6살 때까지 피아노를 치고 그때 피아노를 그만둔 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고 그 뭐 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억지로 뭐 강제를 시키거나 그러지 않았었고요. 네. 시켰을 때 좋아하는 애는 계속 시키면 되죠. 근데 이거는 뭐 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양육의 철학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애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마지막 질문. 예. 맨 처음에 언어를 보여주셨을 때 언어는 약간 저희가 계속 배우는 체득이 예, 예. 근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사람이 있고 안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네. 동의를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음악은 약간 배우는 사람은 언어랑 다르게 그렇게 저희 본능적으로 예, 예.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음악의 의미를 한번 말해봐 그래요. 이 음악의 의미를 말해봐. 음악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럼 물어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냐면 언어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말로 하려고 해요. 자,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이 말의 의미를 음악으로 한번 설명해봐. 하면 그것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쵸? 그러니까 말의 의미는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음악의 진행은 안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는 학교 교육에서의 얘기고요. 학교를 안 다닌 애는 그럼 피자가 뜨거워서 했을 때 그 단어를 생각 안 할까? 하면은 그걸 생각하듯이 음악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 속에서 다 배운 거죠. 학교라는 게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은 문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문법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고 난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음악에도 이제 문법 같은 게 나중에 있거든요. 음악을 전공하게 되면 화성법도 있고 대입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음악의 실제들을 하나의 명문화된 걸로 만드는 일에 불과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우리가 하는 말들을 가지고 이쪽에 어떤 공통적인 규칙들이 있나를 알아서 그거를 체계화시켜 놓은 게 문법이지 문법이 먼저 있고 말이 있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한 바퀴를 했죠? 예. 예, 감사합니다. 저기 음악과 창의성 학생들은 지금 전공 공부할 땐 뇌가 아주 정적인 상태인데 연습할 때 많이 활성화되니까 목요일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시험 때 보도록 할게요. 맞죠. 약속입니다. 우리 예.